네, 이번 그 세션은 웹 서비스에 관련된 거고요. 첫 번째로 아까 그 순서나 이런 거 좀 보셨겠지만 그 웹 검색, 한국의 이제 웹 검색에 대한 주제로 우리 전병국 그 검색 엔진 마스터 그 대표님 그 사회로 그 패널 토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웹 저작권, 그 저작권 문제 관련해서 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쪽에 대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윤종수 지금 변호사님이시죠. 변호사님 모시고 강연을 듣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션 마지막으로 그 소셜 웹 서비스에 대한 그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상기 그 소셜 컴퓨팅 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순서로 그 한국 웹 검색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그 패널 토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그 토의에 대한 그 사회는, 전병국 그 검색 엔진 마스터 그 대표님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민우 그 청강문화산업대 그 교수님, 그 다음에 주민인터넷의 박수정 대표님, 이 세 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패널 분들부터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패널 진행은 우리 저기 전명국 대표님께서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 둘. 네. 자, 그 점심 식사 바로 직후의 시간이어서 아마 지금 그 다른 곳에 계신 분들, 이제 막 오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근데 전체 일정이 있어서 또 저희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배정받으면서 사실 검색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궁금하기도 한 면이어서 어떨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얘기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같이 이제 저희가 오늘 행사가 웹 20주년을 이야기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이제 검색 이야기가 빠질 수 없고요. 그래서 웹 검색, 어제는 어땠고 오늘은 어떻고 앞으로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해 주실 제가 두 분을 좀 소개할 텐데요. 먼저는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박민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 교수님은 여러분 아실 수도 있지만 초창기에 와카노라고 하는 그 한글 검색 엔진을 만드시는 그 역할을 좀 하셔서 주도적으로 웹 검색 시장을 이끌어 오셨고요. 계속해서 그 후에도 검색 쪽에 계시고 또 모바일 그리고 지금은 또 학계까지 꾸준히 검색 분야와 모바일 관련해서 그 전문가로 활동해 오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옆에는 또 박수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수정 대표님은 지금은 줌닷컴, 줌인터넷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원래는 그 컨텐츠와 커뮤니티, 여러분 잘 아시는 이글루스 같은 서비스를 만드셨던 분이고, 또 지금은 또 주도적으로 또 검색 서비스를 또 이끌고 또 여러 가지 혁신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두 분과 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이 업계에 계속 20년의 세월 동안 검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출발은 이제 옛날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즘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웹 검색이 제일 처음에 시작된 거는 이제 1995년 12월 달에 코시크라고 하는 검색 엔진을 출발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검색이 까치네라고 하는 검색이 또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초로 상업 검색 엔진인 10만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이 이제 막 등장하는데, 그 무렵에 선두적으로 이제 와카노라고 하는 한글 검색 엔진을 최초로 만드신 분이 이 자리에 지금 함께 계신 박민희 교수님이시고요. 그럼 먼저 교수님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에 그 검색 엔진을 만드시게 된 그런 계기나 상황들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95년 그 시점이 제가 학생 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95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5년 12월에 이제 코시크라고 충남대 김영렬 씨가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검색 엔진을 만들었고, 근데 그 시점이 재밌는 게 95년부터 그러니까 12월이니까 거의 연말이었는데 96년 1년 동안 나온 검색 엔진이 한 6개쯤 돼요. 사실 우리나라 한글 검색 서비스는 그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96년 1월에 이제 뭐 까치네 만든 분이 이제 제 학교 후배인데 지금은 교수님이 되셨고, 그리고 2월에 10만이, 3월에 정보탐정, 그리고 제가 만든 게 6월에 와카노. 이제 그때 거의 모든 검색 서비스가 나왔는데, 그때 재밌는 거는 그 시점에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는 시점이었죠, 사실상. 그래가지고 웹페이지, 그러니까 한국의 웹사이트 수가 4,000개?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웹 검색을 만든다는 게 지금같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필요로 했다기보다는 검색이라는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알고리즘을 전혀 모르는 시점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고민했던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97년 9월에 야후 코리아, 또 12월에 알타비스타, 또 99년 아이코스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제대로 된 검색이 상업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검색을 할 때 96년에 왜 하게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면, 검색 엔진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요. 제가 원래 관심 있는 분야는 네트워크상에서 웹페이지를 리커시브하게 수집하는 웹 에이전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웹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아직 정식 버전이 베타 버전이 나오기 전이었죠. 알파 3를 가지고 웹 에이전트를 만들었는데, 웹 에이전트로 만들고 웹페이지를 수천 장을 모았는데, 그리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놓은 웹페이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됐는데, 웹 에이전트 만드는 것보다 검색 엔진 만드는 게 더 어려웠죠. 어쨌든 혼자서 그 작업들 다 했습니다. 웹 크롤러 만들고, 형태소 분석기 만들고, 검색 인덱싱 서버 만들고, 쿼리 엔진 만들고. 몇 사람 분 일을 그냥 혼자서 다 하셨네. 네, 지금 같은 수준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검색 엔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타이틀을 붙이는 게 맞을 만큼 수많은 검색 서비스가 1995년부터 99년 사이에 쭉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정말 박수영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시는 또 입장 쪽에서 그때 분위기를 또 어떻게 좀 보시는 게 있으셨어요? 그때 저희는 이제 게시판 서비스를 주로 했었고요. 그 무렵에는. 그래서 무료 게시판이라고 해서 프리 BBS니 이런 것들 서비스를 해서 굉장히 많은 페이지 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 뷰를 중심으로 광고 사업을 했었고, 애드포유라고 하는 그 광고 엔진을 만들어서 실제로 각 페이지를 갖고 있는 페이지 주인들한테 광고료를 나눠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나 광고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니까 저희 쪽의 광고 효과는 굉장히 높았는데, 광고를 보여주고 사용자들을 광고주의 페이지로 보내주는 일은 효율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선닷컴하고는 경쟁이 안 되더라고요. 모든 광고주들은 아무리 효율이 좋아도 이쪽 서비스에다가는 광고를 내지 않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브랜드인 조선닷컴에는 광고를 많이 냈었죠. 그런 일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웹이 또 이렇게 태동하면서 다양한 컨텐츠나 커뮤니티 서비스들이 좀 이렇게 꿈틀꿈틀하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드는 일들이 있었는데, 좀 특이했던 점은 상업적인 이런 그림으로 시작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그죠?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
컴퓨터공학을 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만들어가는 그림이 좀 있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제 흘러갑니다. 시간은 95년도에 코시크가 시작하고 96년도에 여러 검색 엔진들이 시작되고 최초의 상업 검색 엔진 10만이가 등장하고 아마 본격적인 건 97년도에 이제 야후 코리아가 설립이 되면서 상황이 좀 급변하게 되죠. 1년 만에 그냥 우리나라 검색 시장을 야후가 이제 선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한메일 다음에 전신인, 그 다음에 또 웹글라이더라고 해서 그 네이버의 전신인 서비스가 이제 삼성 SDS 사내벤처로 출발을 해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라이코스 코리아가 들어오고, 또 지금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이제 엠파스라는 검색 엔진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말 그대로 춘추 전국 시대였던 게 분명하고요. 자, 이제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가지치기가 좀 되면서 몇 개의 검색 엔진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마 그 문은 이제 네이버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좀 되는 이런 그림일 것 같습니다. 이때가 이제 네이버가 2000년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일종의 승부수를 던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000년이 되면 그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서치 솔루션이라고 하는 그런 검색 솔루션 회사를 합병하는 일도 그때 있고, 또 한 게임과 하나가 되면서 NHN 이름으로 굉장히 큰 그런 트래픽을 확보하는 대형 서비스가 되고, 또 너무나 유명한 통합 검색 서비스도 사실은 그 역사를 따져보면 2000년에 시작이 되면서, 그때의 구도 자체는 그 네이버와 그리고 야후와 그리고 엠파스 이 세 가지의 업체가 검색 시장을 이렇게 서로 3강의 구도를 형성하는 이런 시기를 겪어가게 되는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네이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춘추전국 시대에다가 결국은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네이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어떻게 좀 보세요? 박수영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잘 이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주도하게 됐다 보신다면?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이버 성장의 제일 바닥에는 제가 볼 때는 지식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들이 거기 가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한 것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그것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거든요. 지금도 지식인은 크롤이 안 돼요. 크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하죠. 로봇 텍스트로 이제 막혀져 있죠. 그래서 그 가장 소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업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앞쪽에 제가 이제 그 게시판 서비스를 했었다고 했는데, 그 게시판 서비스를 한 3가지 다른 도메인으로 서비스를 했었고, 그걸 나중에 라이코스 코리아가 인수를 해갔어요. 네네. 이제 라이코스 코리아가 그거를 컨텐츠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가지고 갔는데, 컨텐츠를 쌓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줬으면 아마 굉장히 경쟁하는데 유리하지 않았을까. 네네. 네네. 그때 뭐 저는 라이코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잘못한 게 있는 거죠. 네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가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주도할 수 있게 됐을까? 뭐 여기는 대부분 공식이죠. 2002년 10월에 지식인 서비스가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반전의 역사를 만든 시기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 이 관점을 좀 다르게 보면 현재 10년 동안 1억 건 정도의 질문과 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검색과는 다른 패턴인데, 저는 이걸 온라인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올리는 것도 사람이고 답을 하는 것도 사람이고, 그러면 게시판하고 검색이 어떻게 다르냐? 뭐 결국 게시판의 확장 수준이 사실 지식인인데, 그러면 게시판이 검색을 능가하는 꼴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전히 그 시점에 우리의 검색 기술이라는 거에 한계도 저는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정보의 가치를 기계가 아직도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그때보다 앞서 있고 기술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가치만큼의 퀄리티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자가 모아졌죠. 2002년에 지식인 때문에 사용자들이 네이버로 쏠림이 생겼는데, 사실 네이버가 전략을 잘 쓴 게
그 쏠림의 현상을 단순히 지식인이나 통검으로만 커버한 것이 아니고 컨텐츠 DB를 수집을 했고요. 그 결국은 네이버는 DB 검색이라고 보는 게 맞죠. 컨텐츠 DB를 잘 검색해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우리 입맛에 딱 맞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이버의 이 컨텐츠의 가치, 뭐 수집된 컨텐츠의 가치가 단순히 웹크롤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하고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네네. 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그 네이버 입장에서의 이제 그 변명 아닌 변명은 웹에 사실은 쓸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었다. 예,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생각은 그 DB를 확보하는 거 하고 뭐 지식인 같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웹에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가 활성화되게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그것이 성공 요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비판도 불러오고 문제들을 또 많이 일으키기도 하는 상황이 됐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그 패널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회사가 사실은 나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예, 왜냐하면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좀 객관적인 혹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상황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지난 10년 동안 벌어지는 일들 그 후의 역사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가 실시간 검색어를 시도하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면서 사실은 2004년도부터는 이제 부동의 1위가 돼서 그 부동의 1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퍼센테이지가 높아지는 채로 지금 10년의 세월을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네이버가 어차피 시장 지배적 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네이버가 뭐 어차피 짚고 가야 되니까 그 네이버가 그래서 성공하긴 했지만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어 성공했지만 또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가둬놓고 진행하는 서비스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을 소홀히 하는 문제나 뭐 품질에 대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비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는지 이번에 박민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먼저? 예. 뭐 네이버가 욕을 많이 먹는데 욕을 많이 먹었죠. 요즘은 욕을 좀 덜 먹는 것 같아요. 제가 96년, 7년 이때 검색 관련된 강의할 때 네이버 욕부터 시작하고 강의를 시작했었는데 요즘은 덜 먹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때 왜 욕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 지식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지식인 서비스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알바가 있었냐라는 거는 아직도 대외비래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얼마나 많은 알바를 풀어서 지식인의 답을 달게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직. 그리고 DB 컨텐츠를 쌓기 위해서 연간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연간 50억의 컨텐츠를 수집을 했다고 그래요. 돈 주고 샀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50억이면 굉장한 돈이에요. 컨텐츠 가치가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시점에 컨텐츠를 돈 주고 샀어요. 그게 영화든 뭐가 됐든 뭐 음식이든. 근데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우리 알바 풀어가지고 알바비 주고 컨텐츠 DB 돈 주고 사서 그걸 왜 공개해야 되죠? 우리 서비스를 위해 쓰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폐쇄성을 우리가 만약에 웹크롤을 통해서 무상으로 수집한 컨텐츠라면 폐쇄성을 지키는 게 욕을 먹을 짓이었는데 돈 주고 사고 사람 써서 입력한 컨텐츠를 왜 풀어줘야 되냐? 그 카페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들의 생각이 무조건 비난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이버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독과점 수준의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정도 돈을 벌고 그 정도 과점을 했으면 뭔가 좀 인터넷이나 IT 사회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길 기대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순서가 맞는 건데 이제 사회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는 이제 그 다른 사업자들 2, 3위를 하는 사업자들이 사실은 차별화를 못 만들어낸 거지 네이버 자체가 뭐가 문제냐 그 비판이 좀 너무 과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DB 검색이나 사용자 참여로 만들어진 검색에 대해서는
금맥을 사실은 찾은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래서 왜 광산에서 금맥에서 금을 팍팍 해낼 수 있는데 왜 저기 앞에 나가서 개천에서 사금팔이 안 하냐라고 비난하는 거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비행기 타고 조금만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이 한국의 상태를 부러워해요. 전 세계에서 구글의 영향을 구글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아닌 나라, 지금 뭐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니 뭐 이렇게 해서 NSA가 감청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국 검색 포털이 자국 매체에서 1등을 하고 있는 데가 한국, 중국, 러시아 요 정도죠. 일본은 야후 재팬이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검색은 구글 검색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요 정도 상태를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고 네이버가 잘했다. 요렇게 먼저 실드를 좀 치고 그 다음에 일단 좋은 얘기 먼저 하고. 그들이 잘못한 거는 너무 편하게 사실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사금팔이 한 데서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사회는 또 매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서비스는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 있는 데이터가 먼저 다루기 쉽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DB가 먼저 다루기 쉽기 때문에 그게 검색 결과에 상위에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네이버 밖에 있는 컨텐츠들은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사용자가 유입되지 않으면 그 컨텐츠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서 다시 다른 컨텐츠가 생겨날 수도 없고요. 그게 전체 컨텐츠 생태계를 많이 죽여버린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단어로 끝나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은 요번에 이제 이쪽 사회를 맡으면서 혹시나 하고 어제 저녁에 웹 20주년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웹 20주년 이 컨퍼런스 행사의 홈페이지로 연결시켜주는 검색은 사실은 구글하고 빙밖에 없고요. 나머지 국내 서비스들은 이 웹 20주년 컨퍼런스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거든요. 다 이제 뉴스에 나오거나 TV에 나와 있는 게 간접적이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니드가 있는 사람들도 자기 DB를 한번 거치고 가게끔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건 여전히. 그게 이제 웹 검색이 어떤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시면은 사실은 이 페이지 랭크라고 하는 것들이 링크를 따라서 페이지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링크를 따라서 크롤러가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페이지들이 잘 수집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크롤러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는 한번 크롤러가 링크를 타고 돌아가면 네이버 도메인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 안에서 계속 크롤러가 그 안에서 돌다가 죽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웹 에이전시들이 가서 사이트 등록을 해요. 각 포털에 가서 사이트 등록을 하고 그 사이트 등록이 돼야지 그 다음에 크롤러가 가는 거죠. 그래야 검색 결과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행사에 홈페이지가 검색 결과에 안 나왔다는 얘기는 이 페이지를 만든 웹을 만드신 분이 굉장히 뉴트럴하게 어떤 포털에도 등록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열심히 안 하시고 그냥 웹의 정심에 너무 충실하신 형태로 마케팅을 하신 거죠. 한국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뭐 얘기 좀 이제 뭐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이제 점심시간 지나서 편안해진 것 같은데 우리 까놓고 좀 얘기하면요. 사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에 한참 무슨 얘기 아마 다들 비슷하실 텐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거. 네이버 지금은 잘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닫힌 상태로 가면은 뭐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그때 나온 책도 보고 그랬더니 막 몇 분들은 막 열변을 토하시면서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네이버 앞날 어둡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다지 앞날이 어두웠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10년 지난 지금도 보면. 그러면 다시 질문을 던지면 그 네이버가 좀 기형적인 우리나라 웹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고 그거는 또 얻은 게 있는 만큼 또 잃은 게 있고 장단이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 그렇게 그럴듯한 서비스처럼 보였던 구글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
과연 또 다른 이유를 우리가 거기서 뭐 찾을 수 좀 있는 거냐? 왜 도대체 구글형의 서비스는 혹은 또 다른 검색 서비스는 그렇게 한국에서 재미를 못 보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추가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10년인데 2005년도 이후로 10년인데 사실은 오히려 더 퍼센테이지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악순환이 연속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웹크롤이 수집을 해야 될 대상의 컨텐츠 70%가 네이버에 있는데 크롤이 네이버에 가서 컨텐츠를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커버리지가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드는 커버리지에서 검색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게 30%의 검색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이미 너무나 좋은 컨텐츠를 DB화해서 그 안에서도 이미 자체 생태계가 존재하는 수준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결국 다른 거 써보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네이버가 최고네 라는 말을 하게 되고, 네이버도 뭐 다른 길이 있고 더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걸로 가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네이버의 통검이라는 그 UI가 너무 적합해요. 우리는 한 번에 모든 걸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어디서 하고 뭐는 저기서 찾고 이런 거 싫고요. 그냥 한 번에 다 나와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우리의 정서는 웬만하면 1등 제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다음 써? 네이버가 최고인데?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 나는 그래도 다음 쓸 거야라고 하는 사람보다 아 그래? 나도 네이버 써야지? 그러니까 그 업의 1위의 제품을 쓰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민족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통검이라는 UI의 어떤 구조, 그 다음 저희의 민족적인 정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를 구조를 바꾸지 못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좀 듣기 있을 수도 있겠지만 2위 사업자가 너무 약해요. 2위 사업자가 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삼성하고 LG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위 사업자가 강해야 1위가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는데 2위 사업자가 약하니 1위는 하던 것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똑똑한 2등이 있어야 1등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대표님은 어떠세요? 왜 구글형의 또 다른 건 잘 안 될까요? 사실 원인은 앞쪽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금팔이를 제일 잘하는 서비스는 구글인데, 구글의 그 외산 서비스에 대항해서 네이버라고 하는 국산 토종 서비스가 한국 시장을 잘 막아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시장은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좋은 쪽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문화적 다양성 같은 것들을 사실 감안하면 이제는 잘 지켜온 시장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크게 판을 흔드는 과정에 와 있잖아요. 이제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초등학생이 뭐 거의 대부분인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더 강해져야 되는 2등 사업자가 최근에 합병으로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들이 내걸고 있는 구호도 그래 유선에서 1등은 네이버 하세요. 우리는 모바일에서 1등 할게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카카오 얘기로 가면서 이제 모바일 시대가 구체적으로 정말 어떤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 현재로 대비되는 중간 상황을 좀 정리하면 1995년부터 99년까지 한 텀이 지나고 이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3강 구도로 가다가 드디어 이제 2004년 5년에 네이버가 1위가 돼서 그 10년이 이제 계속 이어온 거죠. 결론 내려보면 네이버의 승리는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기획의 승리고, 그리고 또 타이밍의 승리죠. 사실 비즈니스로서 기획과 타이밍을 잘했다는 건 칭찬받을 일이지 사실 욕먹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기술과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더 오래 그 전체 큰 시장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뭐 여담입니다만 어떤 분은 그 네이버의 성공 비결은 뭐 전재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묘하게도 2004년에 전재현이 나와서 한번 1등을 만들어주고, 또 뒤늦게 라인이 등장하고 나서 또 별에서 온 그대로 한번 전재현이 또 흔들어 주니까 한번 올라가서 뭐 전재현 얘기도 하던데, 자 그럼 이제 어떻든
예, 이 PC와 웹문서 중심의 검색에서 네이버가 절대 강자였는 건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변화의 시기가 좀 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면 모바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좀 그 검색이 어떻게 가야 할까, 이 얘기를 좀 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까지의 그런 네이버와 함께 또 와카노부터 시작해서 오신 쭉 그 걸음이나 이런 걸로 보면, 좋은 검색, 그리고 한국 사람에게 잘 맞는 검색은 참 이런 거구나, 그거를 좀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서 좋은 검색이란 이런 거였다. 지난 한 그 20년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좋은 검색 네이버잖아요. 네이버가 제일 좋죠. 근데 사실 저는 검색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검색은 검색어를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넣었을 때 결과가 하나가 나와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검색이죠. 근데 우리는 검색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광고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그 광고가 지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검색 결과 중에 또 원하는 거를 우리의 인지적인 상황에서 필터링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검색은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히 찾아주는 겁니다. 그 찾는 방법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검색어 1위가 다음이고, 다음에서 검색어 1위가 네이버라잖아요. 다음 가서 네이버 치고 네이버 가고요. 네이버 가서 다음 치고 다음에 가요. 다음 주소 외우기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원하는 것을 찾게 해주는 게 사실 검색의 저는 첫 번째 역할이고, 그 다음 전문적인 지식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리스트를 봐야 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일반인들이 쓰는 검색의 70, 80%는 답이 하나여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백과사전식으로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검색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그 박수영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조금 환경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모바일하고 유선하고 저는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유선인 경우는 이제 점점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일을 하거나 하는 그런 환경이고, 모바일은 소비에 더 가까운 일을 더 많이 하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계속 바뀌고 있지만, 이런 환경이라고 볼 때 사실은 현재 유선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는 확실히 네이버가 잘하고 있죠. 그들이 키워드를 넣고 검색 결과를 보고 그게 얼마나 고객들을 만족시키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또 결과를 바꾸고 뭐 이런 노력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에서의 검색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것이고요. 사실 모바일로 넘어가면 또 조금 다른데, 초기에 모바일 검색 앱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유선에서 나오는 검색 결과를 그대로 모바일에다 던져주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죠, 거기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정답형 검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 답을 딱 던져주는 것. 그게 더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검색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과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검색이 중요하다. 검색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뭐 커버리지라든가 랭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바뀌는 것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컨텍스트. 어떤 컨텍스트에서 검색 결과를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모바일 얘기가 될 텐데요. 이제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2014년 이제 마무리되고 또 다른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20주년 사이 시장이 변한 걸 보면 춘추전국 시대이다가 또 이제 네이버가 치고 올라와서 1위가 되고 나서 2000년대 후반부터 이제 경쟁자들이 하나둘 다 사라지죠. 그 라이코스도 일찍 사라졌고 엠파스도 결국 사라지고, 다 이제 경쟁자들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 네이트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서비스들을 다 사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거기도 이제 다음 검색을 쓰기 시작하면서 검색 자체는 포기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대로 뭐 그 마케팅 불변의 법칙처럼 결국 시장에는 이제 두 마리의 말만 남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시장엔 정말 네이버와 다음만 남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계속 이제 뭐 잠룡처럼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대세가 된 상황인데,
그럼 모바일 검색 얘기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컨텍스트 얘기로 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자, 모바일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검색의 변화를 좀 끌고 가게 될까? 이 부분을 좀 우리 그 교수님께서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예, 그 2000년 후반까지 검색 관련된 강의로 먹고 살만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검색 관련된 강의 의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 숫자를 봐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색에 관심이 없어요. 검색은 네이버인데 뭘 더 봐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도 테마를 계속 바꿨죠. 소셜 컨텐츠로 바꾸고 뭐 하다가 최근에 자리 잡은 게 사물 인터넷 O2O예요. 그래서 O2O 커머스 쪽에는 강연 의뢰가 한 달에 막 5-6건씩 옵니다. 근데 제가 O2O 쪽을 보면서 검색의 가능성을 깨달은 게, O2O 커머스 쪽에서 사실 옴니채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옴니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비정형 구매 패턴에 대한 트래킹이에요. 저는 그걸 컨텍스트의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위한 경로를 추적을 합니다. 심지어는 백화점에 카메라를 달고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에서 어느 매장에서 어느 정도 서 있었고 어느 제품을 샀는지까지도 트래킹을 하는 수준이에요. 커머스는 바로 직접적인 돈과 연관이 되어 있죠, 고객과. 그래서 그 트래킹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됩니다. 그게 옴니채널의 완성이고, 저는 컨텍스트, 즉 모바일에서 검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을 얼마나 정확히 트래킹할 수 있느냐. 그게 온라인에서는 힘들었지만 모바일에서는 그 트래킹이 그래도 좀 쉬우니, 그 쉬운 것을 트래킹해서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 그리고 개인화 정도까지 됐을 때 우리가 보는 제대로 된 모바일 검색이라고 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워드 몇 개를 추가하면 모바일, 그 다음에 컨텍스트,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또 우리 박 대표님, 뭐 줌닷컴 입장에서도 이렇게 시장을 또 호시탐탐 계속 보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좀 개인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박 교수님 얘기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구성하는 것들은 결국 이 센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핸드폰에서 센싱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용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맥락을 파악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핸드폰 외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센서들까지 같이 다 동원되는 게 아마도 IoT의 핵심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수집된 것들과 나와 제일 관련성 있는 것, 그 중에 가장 최신 있는 것, 검색했는데 뭐 2002년 맛집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가장 최신성이 좋은 것, 그다음에 정답형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모바일 검색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줌을 물어보셨는데, 줌은 남들 다 모바일로 가면 남아있는 유선을 우리가 좀 더 잘해보려고. 그것도 좋은 전략이네요. 다 모바일로 가게 하고, 그럼 강의도 모바일이 대세다 이런 강의를 더 많이 하고 다니셔야 돼요. 네네. 그런 변화가, 사실은 변화의 조짐은 이미 있죠. 어떻든 이 시작 페이지 개념으로 보면 모바일 홈페이지, 시작 페이지로 보면 뭐 구글이 그 오히려 네이버보다 일정 부분 앞서 있는 측면도 있는데, 그게 이제 검색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면 여전히 이제 사용자 경험으로는 네이버가 앞서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뭐 얘기를 좀 마무리 이제 해야 된다고 이쪽에서 사인을 보내는데, 그러면 정리를 좀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제목이 이제 그 20주년, 한국 웹 20주년을 우리 기념하면서 한국 웹 검색 이대로 좋으냐, 이건 뭐 문제의식이고요. 그럼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어디로 가야 하느냐에 있어서 그 네이버한테 해줘야 될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강한 2등에 해당하는 다음 카카오나 또 다른 업체들을 향한 얘기가 있고, 또 어쩌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도 좀 뭔가 좀 다른 패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줄 게 있을 텐데, 뭐 셋 다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어느 한쪽을 대상으로 해서 더 한국 웹 검색이 더 좋아지려면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이야기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한국을 제외한 검색 시장의 넘버원인 구글이 경계하는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스스로 서비스는 페이스북하고 아마존이랍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장점, 네이버가 갖고 있는 장점하고 똑같죠. 폐쇄성이고요. 검색이 안 돼요. 페이스북 자기들도 자기 컨텐츠가 검색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능성, 페이스북에 검색 엔진을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쨌든 분명히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최근에 어쨌든 쇼핑 트렌드에서 커머스에 있는 상품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 보면서 뭔가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재미있는 상품 정보가 이제 컨텐츠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 컨텐츠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곳이 또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아마존 검색으로 검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2위 사업자 다음은 카카오의 약진과 더불어서 저는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이버를 좀 압박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이전에 네이버가 이제 벌만큼 벌었으니까 컨텐츠의 폐쇄성을 좀 풀어주고 우리나라 IT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큰 형님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 네. 남이 해주길 바라기에는 조금 빡빡한 세월이라서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할 일을 찾자면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게시물이나 블로그 하나, 포스팅 하나 본인들이 만드신 분들이 다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를 남들한테 퍼주지 말고 그 컨텐츠의 소유권을 자기가 갖고 계시면 이 모바일이든 웹이든 이 분산됐다가 또 집중됐다가 하는 성격들이 있거든요. 이 모바일도 지금은 다 집중되어 있지 않지만 앱마다 다 데이터가 다 떨어져 있어서 이거를 한데 모으려는 노력을 뭐 앱링크라든가 딥링크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발표를 하면서 가운데로 모으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이 노력이 이루어질 때쯤이면 다시 검색의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또 분산되는 그런 트렌드가 또 올 텐데 그런 흐름들을 다 지나더라도 데이터를 만드는 분들,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주인으로서 계속 남아 계셔야 됩니다.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네, 그 좋은 말씀으로 마무리해 주신 것 같고요. 저도 그냥 마무리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컨텐츠가 왕이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 진리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컨텐츠를 플랫폼 안에 가지고 있느냐가 사실 핵심 중에 핵심인데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보면 다음은 그 카페라고 하는 컨텐츠를 플랫폼 안에 담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검색에서 쓴맛을 이렇게 좀 봐서 결국 다음이 계속 2위로 이렇게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또 네이트도 싸이월드라고 하는 좋은 컨텐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결국 검색화되지 못한 것이 있어서 한쪽에서는 앞섰으나 또 한쪽에 있어서는 그것을 플랫폼화하는 능력이 대단히 떨어지는 상황이 여러 가지 실패를 맛봤는데 다음 시대에는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귀한 자산을 세계와 경쟁하면서도 어떻게 풀어가냐 그 숙제가 이제 우리에게 던져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저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시간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의리 있게 검색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식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여러분 앞으로 20년 세월 여러분에게 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네, 자 우리 계속되는 세션에서도 좋은 순서 계속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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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만나요. 우리 20년 후에 또 한번 보시죠. 네.